사실 방송 이거 준비하자고 하니까 세 분이 두 분이구나. 강신철 교수님하고 신서구 기자님은 공통적으로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들 하셨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나갈 수 있는지 할 거 없어서 찍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원인은 뭐 이 코로나 전국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 미래통합당은 그러면은 왜 이렇게 참패를 하게 됐을까요? 국민의 정서를 못 읽는 큰 병에 걸려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은 뭐 쪼개질 것이다, 아니면 통합당은 쪼개질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충격적인 얘기를 원하시는군요. 네. 민주당의 현재 의원들을 더불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한테 갈 사람 가라고 해서 정의당 갈 사람 가라. 그렇게 하면 5개 당 정도가 네. 다당제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넓게 오면은 오히려 변화의 동력이 좀 생기는데, 미래통합당은 어떻게 돼야 살아남을까요? 이제 극우로 가야죠. 극우로 간다. 가서 없어져야죠. 네. 자연스럽게 네. 거기 있는 그 국회의원들이 뭐 정치에서 사라져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마음의 변화를 사회 변혁에 맞게 바꿔야 되는 것이고, 해쳐 모여.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과 같은 형태의 그런 당 정신을 가지고 운영해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물 등장할 수 있는 어떤 판을 지금부터 짜면은 해볼 수도 있겠죠. 어떻게 짜야 돼요? 그 얘기를 여기서 할 수는 없어요. 어디서요? 그러면 여기서 해주세요. 그거 잘 말씀하시면 영입돼요? 비대위원장 김종인을 제끼고. 건전한 보수는 굉장히 우리나라 정치에서 필요한 존재들인 그럼요. 거잖아요. 예. 연대를 해서 그 이제 기득권,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들 안에서의 혁명 내지는 뭐 개유정란 이런 것처럼 좀 그런 특단의 조치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명분만 확실하다고 하면은 그런 세력을 얻는 데에는 크게 어렵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큼 학력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예. 웬만한 사람은 다 대학 나와가지고 기사 쓰기 힘들다니까요. 아니, 학교에서는 선생님 해먹기도 힘든데. 교수님들 두 분 계시지만 60대로 편입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과거의 민주화 세력들도 이제 연세를 드시면서 이제 5, 60대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의식 수준이 과거의 그런 이제 극우적 사고보다는 좀 아무래도 진보적으로 많이 변화할 그럴 확률이 높죠. 극단적인 좌파적 진보 이런 분들은 잘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 진보적인 얘기 좀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원선태 교수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보수 같아. 아니 사실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자유주의적인 보수라는 생각을 저 스스로 하거든요. 6.25 공부하러 가서 제일 먼저 본 게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저기에 펜트하우스 뭐 이런 편의점 가면 다 있더라고요. 충격이잖아요. 그 세 분하고 말씀 나눈 거에 그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은 우선은 보수의 재편은 좀 필요한 것 같다. 네. 그리고 보수가 건전한 보수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내부 안에서 어떤 그런 이제 질서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주신 것 같고, 그리고 국민들의 정치적 성향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진보화로 이제 그쪽으로 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들을 좀 해주셨습니다. 이제 경제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경제 실업률이 아마 제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모든 경제에서. 왜냐하면 이미 그 먹고 살 만큼 뭐 연금을 받고 있거나 뭐 부동산 세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은 월급을 받고 있는 안정된 직장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엄살을 부릴 뿐이지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자영업자들 그리고 일용직 이렇게 그 비정규직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지금 해고 상태에 몰리고 있어요. 당장 경제 활동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도래된 거죠. 그게 U자가 되든 V자가 되든 뭐 L자가 되든 상관없이 상당 기간 고통을 받을 겁니다. 금융산업의 그 버블 붕괴 위험성이 크지 않을까. 장사가 잘 많이 안 되잖아요. 요즘에 안 되는 데 많죠. 그럼 자영업자들 대부분 폐업하는 분들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럼 상가 공실도 많이 나오겠죠. 그럼 상가 그 부동산 가격이 많이 하락할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출 끼어서 그런 거를 마련하거나 아니면은 그 담보 받아서 대출 받아가지고 돈 쓰는 사람들도 많은데 금융시장에 상당히 안 좋은 시그널이겠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저조하면은 실직자들이 양산될 수 있고
그러면은 그 실직자들 가정 경제가 이제 추락할 수 있겠죠. 그럼 거기 가계 대출. 사실 우리가 정부의 그 국채 비율이 다른 선진국들보다 양호한 편이라고는 하지만은 반대로 가계부채 비율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높거든요. 우리나라가 위험하거든요. 금융시장에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 될 수 있겠죠. 일반 사람들 소득 감소예요. 주택 매물금 쏟아질 수 있겠죠. 갭 투자한 사람들은 그 이자 부담 같은 걸 할 수 없으니까 현금이 필요하니까 부동산 가라 하락할 여지 높고 그렇게 되면은 역시 금융시장 붕괴 우려. 금융시장이 붕괴되면은 은행들 정리해고하고 뭐 이제 예전처럼 IMF 때처럼 은행 구조조정한다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안 좋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경제 위기가 닥쳐올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이미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금융 위기는 금융 불안은 사실 2008년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할 때 양적 완화라는 얘기는 뭐냐면 돈의 가치를 그냥 금융만 가지고 서포트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는 거지 돈의 가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금융 시스템을 유지하겠다라는 건데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유럽도 시작했고 일본도 하고 우리나라도 심각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 우리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아직도 이 금융 부분이 그냥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재부도 저런 식으로 버티는 거거든요. 이 양적 완화라는 게 과연 이런 그 정부의 재정 정책이 당장은 효과를 볼 수 있을지 몰라도 미국이 이제 그런 선례를 보여줬던 거였죠. 이걸 안 하면은 네. 안 하면 이분들을 당장 그러니까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의 대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거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1차적으로 빨리 한 달 동안 아무런 수입이 없는 분들은 굶어 죽게 생겼잖아요. 이거는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문제니까 이건 빨리 대응을 하고서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 나오는 게 이게 저는 심각하고 위험하다라는 게 대기업들 불러가지고 지금 돈 정유산업에서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런데 돈을 주기 시작하면은 거꾸로 이제 나중에 추가로 이 지금 늘어나는 생계 정말 현장에서 위협받고 있는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근데 거기에 돈을 대주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건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돈 주지 말고 국유화를 해갖고 국가에서 직접 운영을 해라. 그럼 산업 전체를 국가가 유지하는 거거든요. 전체 균형을 잡아가면서 국가가 직접 하는 건데 이 과정을 잘 풀어나가면은 최저 이 생계 국민들이 정말 굶어 죽는 사람들 업계 한쪽에 유지하면서 산업을 재구조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성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IMF 때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IMF는 미국이라는 갑이 있었고 우리는 완전한 을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갑이 없어요. 갑이 없잖아요. 미국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니까. 그리고 금융의 본산이 미국이고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달러화가 이 기축통화로서의 그런 지위를 잃게 될 수도 있겠구나.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나마 우리나라가 그런 보수적인 재정 운영 이거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보다는 양적 완화까지 안 가더라도 네. 지금 우리가 풀 수 있는 그죠 국가 채무를 비율이 지금 40%가 지금 안 되거든요. 올해 추경 해봐야 43% 정도 예측이 되는데 이거는 거의 1위예요 우리가. OECD 평균이 뭐 110%인데 이렇게 재난기금 주자는 것도 지금 반대하는 이런 거는 나라 경제 전체가 어떻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 모르는 소리다. 이거 뭐 나중에 그 후손들이 갚아야 될 그때 가서 나라가 없어지면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일 위험한 게 사실은 경제 활동 인구들이 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임계점에 와 있다고요, 우리가. 국가 경제가 돌아가게끔 해주고 이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경제 구조가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안정적으로 국민들이 그 살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경제 구조를 찾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이지 옛날 걸 다시 돌아가고 또 경제 성장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수출 드라이브 걸고 무슨 대기업에다가 대출을 해줘가지고 또 그 낙수 효과를 기다리고 있고 이런 형태로 가면은 저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상태로 우리나라 경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공황은 공급이 과잉돼 갖고 결국 경제가 폭삭했던 그런 사례라면 지금 이제 경제 활동이 정지가 돼 버려서 좀 다른 개념인 것 같긴 하지만은
대공황을 이제 세계가 어떻게 극복했는가에 대한 사례들 보는 것도 좀 그래도 좋은 참고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 제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그 첫 번째로 대공황을 극복한 모델은 전쟁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 전쟁은 파괴를 하니까 계속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잖아요. 끊임없는 공급을 필요로 하죠. 왜냐하면 부시고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삼았던 나라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극복했던 또 하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 뭐 흔히 얘기하는 국가에서 계획 경제를 통해 가지고 공급량을 일정하게 조절하고 분배를 그렇게 해주는 이제 그런 모델이 뭐 소련이나 동유럽 쪽이 이제 그런 모델이 바탕이 됐었겠죠. 그 세 번째가 미국 같은 데가 이제 수정자본주의, 뉴딜 얘기 나오고 교수님들 지금 말씀하신 국가 재정 정책을 해갖고 뭐 SOC 산업을 뭐 지금 문재인 정부도 그런 얘기 하지만은 근데 결국은 이 세 가지 모델이 경쟁을 했는데 수정자본주의가 최종 승자였던 것 같긴 하거든요. 100년 전에 사실 스페니시 플루가 딱 100년 1918년에 시작되었고 3년 동안 계속되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스페니시 플루 때문에 미국이 가장 많은 인구가 죽었어요. 그때 이제 1차 대전도 같이 있었고 그거를 풀기 위해 가지고 그때도 똑같이 재정정책을 썼다는 거예요. 재정정책을 쓰니까 인플레가 일어나 가지고 인플레가 돼서 과잉 생산. 그러니까 그 억압됐던 걸 풀으라고 확 사회가 전체적으로 그 이제 거기 그때 똑같이 락다운되고 뭐 이렇게 했던 거를 풀리면서 재정정책이 드니까 이제 막 쓰면서 생산을 과잉 생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지금 그 공황이 일어나게 된 전 단계가 거꾸로 거기서부터 얘기를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 이런 생각을 한 가지는 해봐요. 세계대전이 왜 그러냐면 이건 너무나 잘 알아갖고 이제 전쟁 시작하면 그렇죠. 어떻게 될 건지 너무 잘 아니까 이제 다 같이 쉽게 전쟁을 시작하거나 전쟁을 진행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한 가지고. 근데 이동 제한이 생기니까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물건들을 어떻게 가져올 건가라고 하는 게 이제 과제가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다른 쪽은 상업적인 거래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이제 층위가 다른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삶의 필수적인 걸 어떻게 확보할 건가라는 문제하고요. 그러면 이게 무너질 때, 이 금융 네트워크가 무너질 때 그 밑에 있는 우리 삶의 필수적인 예를 들면 석유를 사오고 밀가루 사오고 이런 뭐 지금 목재는 이런 거 사오고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 건가라고 하는 문제를 풀지 못하면 그러면 이제 같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위에서부터 쭉.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건 확실한 거거든요. 마스크 때 우리가 경험을 했었죠. 예, 돈이 예. 있어도 할 수 지금도 없었던. 돈 있어도 여행 못 가잖아요. 다른 데도 못 가고 할 수 있는 게 제한이 있다는 걸 인식을 하고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먹는 거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데 어떻게 돈을 빨리 풀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생활의 문제를 어떻게 빨리 해결해 줄 건가라고 하는 것이 첫째 과제고 그거를 장기적으로 하려면 거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먼 나라랑 할 필요 없거든요. 가까운데 동남아하고 중국하고만 해도 되니까 이거를 빨리 구축해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 경제는 살 거라는 거예요. 어렵잖아요. 근데 위기가 기회니까 어떤 게 유망 직종? 돈을 아니 꼭 위기에 돈을 버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되게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거 알면 뭐 이런 거 안 하니까. 아니, 그 사실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어떤 사람이 지금 확장되고 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배송 산업, 과일 가게 잘 된대요. 과일 가게? 예. 다 집에 있으니까 먹는 거 이제 요리해 먹으니까 동네에 있는 채소 가게가 다 잘 된대요. 식당을 안 가니까 집에서 요리를 해 먹다 보니까 식재료가 소비가 많이 늘었다. 네. 그리고 집에서 먹으니까 좀 이제 건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건강식을 많이 먹어서 고기를 많이 먹고 과일을 많이 먹고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거를 많이 섭취한다라고 하는 게 확진자들이 많이 생긴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실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의외로 지금 책이 많이 팔린대요. 네, 집에서 많은 시간 출판 보내니까. 업계가 계속 하향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요새 매출이 올라와서 책이 많이 팔린대요. 그렇게 서점들이 일종의 기회다. 산업 사회 편승한 지식문화 사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 그 원래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는 지식문화 사업. 인문학적 소양을 좀 네. 이렇게 쌓게 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레기를 소비하지 않더라도
안 해도 되는 소비를 계속 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또 그래야 그런 거 잘 사시잖아요. 뭐 만들고. 아, 찔리게 또. 아니요, 그래도 나는 재활용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줄여나가야 되는 그런 그야말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도 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 쓰레기 말씀을 아까 하시길래 거기 이제 뜨끔했어요? 생각난 게 있어서 요즘에 이제 집안에서 계속 택배만 받아 보니까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 수거하시는 업체에서 이 쓰레기를 수거해 가서 수출을 해야 되는데 수출은 안 되고 쓰레기는 계속해서 넘쳐나고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에 가서 이제 그런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제 뭐 플라스틱이면 뭐 그동안에는 뭐 얼마 했는데 그 반값 아니면 이거는 무료 이런 식으로 그냥 통보를 해서 쓰레기 수거를 그런 식으로 해갖고 간다고 해서 이게 조금만 더 지나면 이게 뭐 주민분들하고 분쟁도 생기면 아예 쓰레기를 아예 수거를 안 하는 수도 있다고 가능성도 있다고 그런 말씀들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쓰레기가 아니라 제가 말하는 아니, 거는 알아요. 이해해요. 교수님. 그 정도는 이해합니다. 네. 마스크도 이거 쓰레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커뮤니티가 점점 그 소규모화로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그러한 사회 분위기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 아니면 경제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들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왜 극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세계의 흐름이 흘러갈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흐름이라는 것이 기존에도 계속해서 트럼프라든지 유럽에서에도 계속해서 있어 왔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하고 이제 맞물리면서 더 극우 쪽으로 더 그 전체적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하면 그런 가정하에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우리 정치도 그쪽으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이 좀 다른 게 뭐 흔히들 왜 정반합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글로벌이라고 하는 마술에 전 세계가 미친 듯이 빨려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그게 주는 위험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그거의 단맛만 찾아서 너무 많은 학교, 정부, 무슨 기업 이런 데가 너도 나도 글로벌 하면서 그 마술에 걸려 있었는데 그게 얼마나 위험한가를 이번에 좀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국가주의, 뭐 전체주의 이런 쪽으로 갈 우려가 생기지 않았느냐라는 측면을 우리가 이제 고려는 해야 되겠지만은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 갈 거다. 네, 그렇게 안 갈 거다. 그래서 왕래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거의 장점을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거를 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않고 그런 소생태계 오히려 건강식품을 로컬에서 가까운 그 농촌에 이렇게 서로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직접 거래하는 이런 형태가 지금은 필요하다는 걸 이번에 느꼈을 거라고요. 예, 우리 했던 얘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점점 그 커뮤니티가 소규모화되는 쪽에서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뭐 거기서 거기서 찾아야 된다. 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거든요. 사회 문화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아니 이게 제가 여기서 이 주제를 받고 열심히 했는데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게 어떻게 될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거 뭐 이 동호회라든지 사적인 모임 같은 것들은 지금은 뭐 거리두기 때문에 조금 뭐 자제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 안전이 확보가 되면 다시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일이나 뭐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여가나 이런 어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한번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재택근무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장점을 같이 가지고 와서 예전에 했던 거하고 같이 병행을 할 것 같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많이 나눌수록 좋은 직업을 갖고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혹은 저도 뭐 일 때문에 혹은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관계를 그러니까 그 자리에 가거나 했던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 약속 자체가 거절하기가 쉬워졌죠. 예, 거절하기가 쉬워져. 아니 그런데 또 이런 분들은 또 있으시더라고요. 약속 없는 거 알 테니 아니까 그날 딱 찍어서 나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던데 대부분의 이제 공적인 혹은 좀 어려운 자리들은 많이 자리가 없어져서 그래도 아쉬운 것도 있지만 또 좋은 점도 있더라. 그 어떤 이론을 보니까 매슬로우의 뭐
이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욕구 5단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생리, 안전, 뭐 소속감, 그다음에 인정, 그다음에 성취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안전이 불안한 단계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 다른 것들이 억눌러져 있는데 안전만 확보가 되면 다시 소속감에 대한 이 욕구가 다시 한번 이게 나오게 되면 동호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활동도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운동 하다 보면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가 이제 하려면 우리가 움직여야 되긴 한데 또 감염 위험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줌바 댄스 천안에서 이제 그런 사례들도 있었었고 그러니까 접촉을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생각해봤어요. 가상현실을 이용한 그런 스포츠 네, 이런 온라인 것들이 좀 스포츠가 많이 활성화될 거라는 활성화되지 얘기 많이 않을까. 하더라고요. VR 이런 거 끼고요. 그런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 산에 제일 많이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맞아, 산에 진짜 많아. 산에 뭐 엄청나. 그러니까 수천고래는 엄청나다는 거예요. 거기 제일 많이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종목이 달라. 야구장 안 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야구장은 TV로만 보고 너무 많이 모이니까 오히려 몇 사람씩 모여서 자전거 타고 등산하고 그리고 뭐 이제 테니스 치듯이 사실은 제일 많이 돈 버는 데 중에 하나 골프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그걸 혼자 하는 거니까. 네, 몇 사람이 같이 하니까 하더라도 떨어져서 하니까. 네, 떨어져서. 그래서 실제는 골프장이 지금 근래 보기 드문 호황을 겪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돈 많은 분들이 갈 데가 거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시간도 많고.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시청자 청취자분들께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이제 끝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서구 기자님부터 이렇게 순서로 제가부터요. 싫어하시죠? 저는 오늘 잘 배우고 가는 자리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당부를 하라니까. 비전문가가 나와서 괜히 이상한 소리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그 자기 삶을 찾자 이럴 때일수록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좀 빨리 사회가 바뀌었으면 미래를 준비하는 재난을 준비하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수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나가고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로 빨리 만들지 않으면 위기 때 정말 불행한 삶을 살게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멀리 갈 게 아니고 큰 얘기할 필요도 없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분들과 행복하게 또 삶의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먹는 거 사는 거를 같이 충분히 고민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빨리 시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 네, 뭐 나 그리고 우리 이런 것들이 어떤 하나의 핵심 키워드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긴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도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네, 시청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